안녕하십니까? 제1회 로봇 플러스 세미나 모더레이터를 맡은 로봇신문 조균환 발행인입니다. 로봇 산업은 대표적인 융합 산업으로 타 산업과의 연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로봇 산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반도체, 자율주행 자동차 등 산업을 비롯해 교육, 경제, 보건복지, 환경, 법 등 로봇 산업을 둘러싼 사회경제 전반의 6개 주제들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로봇신문은 로봇 플러스 세미나를 만들어 다양한 주제들에 대한 공유를 통해 국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제1회 로봇 플러스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문희창 홍익대 기계시스템 디자인공학과 교수, 자율주행 솔루션 기업 언맨드 솔루션 CTO께서 스마트 시티에서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주제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언맨드 솔루션의 문희창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자율주행 기술입니다. 스마트 시티에서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율주행 기술 동향입니다. 일단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자율주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이 자율주행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자율주행 역사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율주행의 시초는 이제 1980년대부터 미군에서 이제 군사 무기로 활용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20여 년 동안 개발을 했지만 미군에서는 이제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데는 실패한,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민간에 오픈을 해서 민간의 경쟁을 통해 한번 기술 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게 미군에서의 바람이었고, 첫 번째 자율주행 대회가 2004년에 다파 그랜드 챌린지라고 해서 미국 사막에서 한 300km 정도를 주행하는 거를 대상으로 대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첫 대회에서 실패를 모든 팀이 다 실패를 했고, 2005년에 다시 제2회 다파 그랜드 챌린지를 개최를 해가지고 처음으로 완주한 팀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스탠포드 대학 팀이었고요. 2위가 이제 카네기 멜론 대학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미군에서는 군사 무기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미 검증을 했고, 또 한 번의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무기화 가능성을 확인하고 했습니다. 이 대회가 2007년 다파 어번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어번 챌린지라고 해서 도심지에서 주행 가능한 이 자율주행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미군에서는 2004, 2005, 2007년 대회를 통해 가지고 미군에서 활용 가능한 자율주행 기술을 사막 지형뿐만 아니라 도심지에서도 주행 가능한 기술로 이미 확보해서 무기화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자율주행 기술이라는 것 자체가 무기로 쓰이는 것을 반대한 사람이 있었고, 이 반대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스탠포드 대학 팀의 리더였던 세바스찬 스로운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바스찬 스로운 교수는 무기화에 반대를 하고 이제 구글 팀하고 이제 합류를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차, 구글카가 그때부터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처음에 이제 자율주행차가 나왔을 때는 세바스찬 스로운 교수의 의지대로 인간을 도와주는 기술로서 장애인,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을 위한 자율주행차로 처음 대중에 선보였고,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이런 기술이 상업화에 적용돼서 이제 현재 우리가 아는 다양한 이제 택시 서비스라든지 교통 서비스 접목이 되게 된 겁니다. 2016년에 이제 우버라고 하는 회사가 처음으로 이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카쉐어링 서비스를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게 됐고요. 이 이후로부터 많은 기업들이 이 자율주행 기술을 상용화에 지금 계속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상용화에는 실패, 아직 적용이 안 된 아주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을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 단계를 저희는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 단계는 미국의 자동차 공업협회 SAE에서 0단계부터 5단계까지 기술 단계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0단계부터 5단계까지를 설명하게 되면은 그냥 자동차의 운전석, 그다음에 운전자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단계는 그냥 아무런 기능이 없고 사람이 이제 수동으로 하는 차를 0단계로 보게 되고 1단계, 2단계, 뭐 3단계까지를 보게 되면은 일반 차, 지금 현재 우리가 타고 있는 차가 약 3단계 정도까지 기술이 적용된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운전자를 보조해서 약간의 기능만 되는 형태의 자동차를 저희는 그 3단계 차라고 부르고 있고 4단계부터는 저희가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어떤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용어는 운전자를 대신해서 차 스스로 모든 상황을 판단해서 주행하는 완전한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도움 없이 차 스스로 이제 주행할 수 있는 이 차를 완전 자율주행 차라고 부르고 있게 되고요. 이 4단계하고 5단계의 차이는 뭐냐면은 4단계 차까지는 아직까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어떤 디바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들과 뭐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 뭐 변속 레버들이 있는 차가 4단계 차. 하지만 운전은 차 스스로 할 수 있는 차를 4단계. 아예 운전석 자체가 없는 운전자라는 개념이 없이 탑승객만 있는 차를 5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은 저는 5단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자동차 산업도 발전을 하면서 최궁극적으로 가야 될 목표는 5단계 차. 그러니까 운전자가 없고 운전석도 없는 차가 결국에는 탑승객이 원하는 곳까지 데려다 주는 이런 차를 저희는 이제 그 목표로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5단계를 다시 잘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 운전자가 없고 차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미 만약에 이 차라고 하는 개념 말고 사람 없이 움직이는 모빌리티, 움직이는 객체를 보게 되면은 얘는 기존에 이미 로봇이라고 하는 산업군에서 이미 잘 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단계 기술을 다시 설명하게 되면은 이 자동차 산업에서 어프로치하는 어떤 산업군이 있을 수가 있게 되고요. 이미 로봇 쪽에서 그러니까 사람 없이 움직이는 모빌리티 형태로서의 오는 로봇 산업에서의 접근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단계 산업을 다시 잘 보게 되면은 자동차 쪽에서 왔을 때는 일단은 여러 가지의 그 규제, 책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반 차량보다는 그 대중교통 분야로 발전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게 됩니다. 대중교통이라고 하게 되면은 버스, 뭐 택시, 뭐 지하철 이런 것들이 이제 주가 될 것 같고 뭐 일반 차와 달리 완전 자율주행 차는 어떤 일정한 공간에서 그 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공간에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고속 주행보다는 저속 주행에 그 적합한 형태의 어떤 모빌리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반대로 이제 로봇 산업 쪽에서의 그 완전 자율주행 쪽을 바라보는 거는 이제 저희는 모빌리티라고 하는 용어를 저희가 쓰게 됩니다. 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거는 일반 차와 다른 모든 움직이는 것들을 모빌리티라고 이제 저희는 표현할 수 있게 되고 도로 이외의 모든 영역에서 움직일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쪽은 어떤 특정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배달, 경비, 뭐 방제, 청소 등과 같은 어떤 특정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서비스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크기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크기의 크기로 발전을 해가지고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 자율주행 쪽은 자동차 쪽에서는 대중교통 서비스로, 로봇 쪽에서는 다양한 서비스 로봇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율주행 어떤 모빌리티로 발전해 감에 있어서 그 가장 크게 그 염두해야 될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산업군에 어프로치 했을 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계속 나오는데 첫 번째 키워드는 그 기존에 그 2000년을 계기로 해서 2000년 전에 보통 일반적인 경제 상황, 그러니까 소유의 경제에서 2000년을 계기로 공유의 경제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경제 발전은 계속했지만 그 경제 양극화가 계속 벌어지면서 솔직히 하위 계층에서는 내가 가진 자원을 서로 잘 공유해서 쓰자라고 하는 소유의 경제에서 공유의 경제로 넘어가는 계기가 2000년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2008년에 저희가
그 테슬라에서 전기차를 선보이면서 기존의 어떤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 플랫폼의 가능성을 확인을 시켜준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 구글에서 이 자율주행 차를 런칭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 기술까지 접목된 해서 사업화가 가능한 것을 확인을 시켜줬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자동차라고 하는 개념에서 모빌리티로 넘어갔을 때 세 가지 키워드, 공유와 전기와 이 자율주행이 접목된 형태의 어떤 새로운 어떤 모빌리티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그때부터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라고 하는 거에서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기존의 자동차들은 내가 사서 내가 타고 내가 그냥 끝까지 가지고 있던 이런 것에서 이제 같이 쓰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이동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목표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차가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그러니까 상용화가 안 된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어떤 서비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이동 서비스가 탑재가 돼야 했었는데 기존의 자동차는 내가 타서 내가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서비스에 대한 주체가 결국 운전자가 스스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운전자의 어떤 그 만족하는 니즈를 만족하는 서비스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제조사가 다 대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상용화된 서비스가 나올 수가 없었죠. 근데 지금 이런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IT 업체에서는 컨텐츠라고 해서 많은 그런 어떤 서비스 컨텐츠를 발굴하고 개발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지금 쓰는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뭐 어떤 모빌 대리 서비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IT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어떤 서비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이 그 자율주행차에 탑재가 돼야 됐고 이런 서비스를 탑재하기 위해서 이 자동차 OEM들은 IT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 이제 이것이 탑재가 돼서 대중의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만들어진 자율주행 차와 그 다음에 서비스 컨텐츠들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어느 곳에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 활용되는 장소 자체가 일반적인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인프라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그 자율주행 이 차나 모빌리티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떤 인프라 환경 구축이 되게 중요한데 이런 인프라 환경 자체가 기존에 어떤 구축되어 있는 것을 쓰기에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첨단 기술들을 테스트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테스트 베드가 필요한데 이거를 전 세계에서는 그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를 건설하면서 여기서 모두 다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 시티 안에서의 어떤 모빌리티 서비스들은 대부분 다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서 이 스마트 시티 관련된 비즈니스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고도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테스트 플랫폼이고 이 자체가 사람을 위해서 활용되는 형태로 계속 발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런 스마트 시티 안에서 그 모빌리티 쪽을 보게 되면은 차와 모빌리티 쪽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 거냐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저희는 생각을 늘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 시티 안에서 그 받을 수 있는 그 모빌리티 서비스를 예를 들어 보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배송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음식 배달이라든지 택배 배송할 때 지금은 사람이 전부 다 도어 투 도어로 배송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이제 사람 대신해서 어떤 로봇이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가능한 서비스가 시큐리티, 경비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율주행 경비 로봇을 이용을 해서 스마트 시티 안에서 이 순찰을 통해 가지고 치안을 확보하는 어떤 형태로 서비스가 가능을 하고 그 다음에 대중교통 서비스 중에 하나로서 이제 자율주행 셔틀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어떤 주어진 노선에서 운행하는
자율주행 어떤 셔틀로서 쓸 수가 있게 되고, 또는 얘를 이제 택시처럼 그 수요 응답형으로 해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 호출을 통해 내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형태로 자율주행 셔틀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뭐 많은 서비스가 있지만 대표적인 서비스 배송과 경비,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 세 가지 서비스가 이제 스마트 시티 안에서 구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부산 에코 델타 시티가 대표적인 스마트 시티로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성에 있는 송산 그린 시티도 마찬가지로 스마트 시티로 계속 건설이 돼서 이 안에서는 기존의 어떤 인프라와 보다 훨씬 더 많은 형태의 인프라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자율주행의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그 경비, 배달, 어떤 교통 서비스들은 우리가 이제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습니다. 왜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기존의 어떤 저희가 이미 활용하고 있던 인프라, 망에서 그 망까지 연결되지 않는 곳.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신도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신도시에서 출퇴근을 위해서 어떤 기존 교통망까지 연계되는 그 부분이 지금 비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채워주기 위한 서비스를 우리는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마트 시티 안에서 그 자율적 모빌리티를 이용해서 라스트 마일 서비스를 특히 이제 구현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어떤 배송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어떤 지금 사람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로봇이 대체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이제 신규 아파트 단지는 택배차들이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런 환경에서 택배차 대신해서 그 아파트 단지만 배송해주는 어떤 배송 서비스. 그러니까 이게 라스트 마일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그다음에 그 도시 아파트 단지에서 기존 교통망까지 연계되는 새로운 형태의 어떤 교통망,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된 자율주행 어떤 모빌리티의 요소 기술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자율주행 요소 기술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분들이 인지, 판단, 제어, 이렇게 세 가지 기술을 떠오르게 됩니다. 이게 당연히 지금 이제 해야 되는 기술인데, 여기에 어떤 사업화를 또는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떤 서비스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제일 첫 번째로 서비스라고 하는 거를 저희가 염두를 해야 돼요. 이 서비스를 고안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이 고객의 니즈입니다. 결국은 이 플랫폼을 누가 쓸 거냐, 어디에 쓸 거냐, 누굴 위해 쓸 거냐라고 하는 이 고객의 니즈를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이 고객의 니즈가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반영한 어떤 모듈러 샤시가 필요해요. 결국엔 내 음식 배송을 할 거면은 음식 배송에 적합한 크기, 택배 배송을 할 거면 택배 배송에 적합한 크기, 사람을 태울 거면 사람이 탈 수 있는 어떤 크기의 모듈러 샤시가 필요하게 되고, 이 샤시에다가 기존의 자율주행 요소 기술인 인지 판단 제어, 요 세 가지를 탑재를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서비스를,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서비스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게 운영될 때 또 필요한 게 관제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할 때 한 대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통 우리가 마을버스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노선에 10대, 시내버스다 이렇게 되면 한 노선에 100대, 배송 서비스를 할 거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십 대, 이런 식의 어떤 다수의 어떤 그 모빌리티가 움직이게 되고, 이런 모빌리티가 움직였을 때 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 관제라고 하는 기술도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사업화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니즈부터 모듈러된 샤시 위에 캐빈, 그다음에 인지 판단 제어 기술, 그다음에 서비스 기술, 관제 기술, 이게 전부 다 어우러져야지만 하나의 모빌리티 서비스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의 니즈를 다양하게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그 모듈러 샤시라고 하는 개념이 필요하게 되고, 이 샤시도 전기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요. 전기 기반의 자율주행, 그 다음에 고객의 니즈를 만족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 그래서 저희 다양한 형태의 사이즈로 만들어져야 그 많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어떤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에다가 서비스를 붙이게 되면은 뭐 현재 저희가 이제 가능한 서비스라고 봤을 때 대표적으로 교통 서비스, 물류 서비스, 보안 서비스, 그다음에 그 소방, 그다음에 청소, 현재 코로나 시대의 어떤 방역, 농업에서의 어떤 뭐 작업, 그다음에 그 건설업에 쓰이는 어떤 또 물류,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쓰일 수 있는 그 모빌리티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솔직히 차는 아니에요. 이 차를 넘어선 다양한 형태의 사이즈, 기존의 차도 당연히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에 대한 시장은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런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고 있냐를 보게 되면은 크게 세 가지 영역에서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물류, 두 번째로 교통, 세 번째로 보안.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벌써 기술 개발된 지가 한 4, 5년 넘었어요. 그래서 기술 개발 단계를 넘어서서 지금은 시범 운용 단계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이제 실증 단계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격 상용화되기 직전의 실증 단계로서 물류, 교통, 보안 쪽 영역에서 자율주행 모빌리티들이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업체들이 다양한 고객들한테 이렇게 지금 서비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머지않아서 곧 이런 서비스들을 직접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다양한 환경에서 만들어 가지고 다양한 고객들한테 선을 보이고 고객들의 어떤 니즈를 반영을 해서 다시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들어서 이제 UX라고 해가지고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도입을 한 제품 개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이런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거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이거를 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람의 경험에서 어떤 피드백을 받아서 제품 개발에 도입을 해야 얘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크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들을 저희가 하나하나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물류, 그다음에 보안, 교통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리게 되면은 가장 활성화되는 건 물류 시장입니다. 당연히 이제 자율주행 쪽에 차도 되게 크지만 이 차를 제외한 나머지 시장에서 가장 활성화되는 것은 물류 쪽이고요. 물류는 이제 지금 어마어마한 물류 대란이라는 표현도 하잖아요. 그래서 물류 시장에서의 이 자율주행 플랫폼의 역할은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빠지는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택배 노동자, 어떤 물류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약간 줄여주는 형태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잠깐 드려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환경에서 물류를 할 수 있지만 일단 이 물류 로봇 자체가 일반 환경에서 주행하는 거는 아직까지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력 장치를 달린 어떤 기계가 도로나 인도, 공원에서 주행하는 거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현행법상 아직까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을 규제 샌드박스 제도라고 해가지고 약간 완화해주고 풀어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그 샌드박스를 통해 가지고 어떤 광장이나 보도에서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저희는 이제 택배하고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렇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도심지 안에 어떤 큰 광장에서 이렇게 주행 로봇이 이제 주행을 하면서 요 위에다가 택배 물건이든지 음식을 실어서 주행할 수 있는, 배달할 수 있는 형태까지 서비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실증을 통해서 또는 그 사용자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술이 개발되고 발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물류 다음에 지금 한참 뜨고 있는 시장이
이 보안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안 시장 자체도 물류 시장과 더불어 많은 그 급속도로 성장하는 그 시장 중에 하나이고요. 지금 대부분의 이제 이런 자율주행 시장이 성장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제공을 해야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안 시장도 당연히 사람이 많이 투여돼서 많은 순찰을 하면은 궁극적 효과가 있지만 결국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재원 자체가 쉽게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런 보안 경비라고 하는 이쪽 영역은 어떻게 보면 3D 업종으로서 24시간 대응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은 그 뭐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다음에 로봇은 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어떤 그 보안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고, 얘가 순찰을 하면서 어떤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얘 스스로 디텍션을 하고 문제가 됐을 때 사람에게 알려주는 형태로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보안 시장도 마찬가지로 훨씬 더 사람들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양해질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직접 프로젝트 해가지고 만든 로봇인데요. 경비 로봇이에요. 그래서 경비 로봇이 뭐 공원, 뭐 캠퍼스, 공항, 그다음에 군 부대 이런 데를 순찰을 하면서 그 위험 상황을 판단하는 거죠. 얘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범죄자를 잡지는 못해요. 하지만 범죄의 가능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순찰을 하면서 화재라든지 뭐 가스 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출을 해서 사용자에게 또는 관리자한테 알려줌으로써 어떤 그 재난 상황에서의 확대되는 것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단지, 뭐 공단, 공장, 뭐 캠퍼스, 공항, 항만, 뭐 다양한 곳에서의 어떤 순찰 서비스와 보안 서비스는 분명히 필요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그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구현하게 되면은 좀 더 사람이 편하게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교통 서비스입니다. 뭐 교통 서비스는 뭐 자율주행 차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서비스 영역이긴 하지만, 그 대부분의 이제 자율주행 차와 이제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다른 점은, 이 자율주행 차라고 하는 건 어떤 소유의 개념이 아직도 강해요. 하지만 이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기술이 도입이 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내가 자율주행 차를 이용하는 패턴을 생각을 해보면, 내가 호출을 하고 그다음에 내가 목적지를 지정해서 내리게 되면은 다시 나를 기다릴 때까지 어디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주 대기라고 하는 개념을 빼버리게 되면은 결국엔 내가 택시하고 자가용, 내가 가지고 있는 차하고의 그 경계가 모호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고, 서비스 프로바이더, 결국에 택시, 운송업체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와 별반 차이가 없게 돼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율주행을 이용한 대중교통, 모빌리티 서비스들이 어쩔 수 없이 급속도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크기의 그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서울의 상암 지역이 그 자율주행 시범지구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시범지구 안에서 그 다양한 자율주행 모빌리티들이 지금 시범 운행을 하고 있고, 그 완전 자율주행 셔틀도 상암 안에서 그 지금 저희 마을버스처럼 운행할 예정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세종시의 중앙공원 안에서도 공원 안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 고객들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특히 노약자라든지 장애인분들이 공원을 활용함에 있어서 이동할 때 불편함을 드리지 않도록 하는 게 목표이고요. 또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워낙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교통 취약 지역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제주도뿐만 아니라 그 도심지를 좀 벗어나서 그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이런 교통 소외 지역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교통 소외 지역에서 기존의 교통망까지 연결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하게 되면은 보다 사람들의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결국에 궁극적으로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들이 가야 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앞서서도 이제 자율주행 모빌리티들이 시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 시티라는 얘기를 했어요. 결국에 스마트 시티 안에서의 이동, 그다음에 배송, 경비 이런 서비스들을 스마트 시티 안에서 하지만 결국에는 스마트 시티뿐만 아니라 스마트 팜, 스마트 팩토리 안에서도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들을 분명히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환경, 스마트 시티,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팜에서 이 다양한 형태의 자율주행 모빌리티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게 될 거고, 이런 고객들을 발굴해서 고객들한테 만족하는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와 플랫폼들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아직도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 다양한 많은 벤처나 이 스타트업들이 이런 쪽을 좀 포커스해서 좀 사업화를 진행하게 되면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